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년 시절과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 및 변호사로서의 삶을 나눴습니다. 민주화 운동 및 인권 운동을 하던 노무현 변호사는 김영삼 총재에게 스카웃이 되어서 국회의원의 삶을 시작하지만 한때 우러러보았던 그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보수당과 3당 합당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지역 분열주의와 기회주의의 정치구도를 만드는 것이기에 그 분열에 가담할 수 없어서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죠. 그렇게 3당 합당 합류를 거부한 사람들이 모여 민주당, 소위 꼬마 민주당이라는 불리는 당을 창당하게 되죠. 그리고 1992년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반대로 영남 지역에서 야당을 복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부산으로 다시 출마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3당 합당 후 영남 지역은 철저히 보수 지역의 세력 안에 있었죠. 부산 사람들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치 자식 입학시험 응원하듯 김영삼 민자당 총재를 밀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 라이벌 김대중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대변인이 뛰어들었으니 선거가 잘 될 리가 없었다. 4년 전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병 환자라고 비난했던 허삼수 후보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김영삼 총재님을 모시고 부산 발전을 위해 이 몸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리고 4년 전 그를 반란군 총잡이로 규정하고 국회가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민자당 김영삼 총재는 지원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허삼수 씨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뽑아주시면 중히 쓰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려면 허삼수 씨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뽕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었다. 나에게는 김영삼 총재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를 잃었다.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한 이후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1993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는 각종 정책과 현안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위원들의 실무를 도와주는 그런 곳이었죠. 이 연구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움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연구소의 자료 및 정보가 많이 쌓이자 이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로 만들기로 하죠. 결국 노하우라는 업무 표준화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지원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2000년대에 들어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이 되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고 직접 배우게 되죠. 노하우를 개발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종류와 원리를 익혔다. 정치활동과 연구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직접 직무 분석을 했다. 정보 축적과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그램 기획관도 내 손으로 직접 썼다. 내가 원하는 시스템 전체의 구조와 요구사항들을 종이에 일일이 적었다. 두툼한 바인더로 10권이나 되는 주문서를 만들었다. A4 용지로 300쪽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 다음에는 서류도 없이 받아 적게 하면서 5시간에 걸쳐 설명했더니 프로그래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오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확인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 자체에 겁을 먹었다. 당시는 1990년도예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현재처럼 많이 쓰이지 않던 시대였죠. 그런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 원리를 직접 공부해서 기획안도 일일이 짜고 프로그래머들과도 그들의 레벨에서 대화하며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노무현 의원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이 사람은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과도 얼마든지 그들의 레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은 그 아줌마 레벨에서
그 수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노무현을 평가해주지 않는가? 저는 그게 좀 서운해요. 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을 했었죠. 14대 총선 3년 뒤 1995년 그는 두 번째 낙선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낙선 또한 부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의원이 나간다면 1등을 한다고 나오기도 했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갈 수도 있었겠으나 민주당의 상황과 여러 생각으로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결국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죠. 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지역 정책연구소를 만들기는 했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생각은 아니었다. 당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당원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부산에도 김영삼 대통령 이후를 겨냥하여 야당을 건설해야 했고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야 했고 정치의 동서분할 구도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대의 명분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부산시장 선거에 패배를 한 후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선을 하게 되죠.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정치를 은퇴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와 새 정치 국민회를 창당하며 기존 민주당의 주주가 집단 탈당해서 새 정치 국민회로 갔으며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언젠가는 김대중 이사장의 새로운 당과 함께해야 한다는 그룹과 그걸 반대하는 그룹으로 또 두 갈래로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민주당은 제3당으로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죠. 민주당은 갈등을 어설프게 봉합한 채 1996년 4월 11일 제15대 총선을 치렀다. 참패였다. 민주당에 남은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낙선했다. 국회는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양당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번에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에서 낙선했다. 내 지역구는 원래 부산 동구였고 김정길 의원은 중구 출마를 준비했다. 그런데 선거구가 조절되면서 중구와 동구가 합쳐져서 둘 중 하나는 지역구를 옮겨야 했다. 당시 민주당에는 종로구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노무현 의원이 투입되게 되죠. 결과는 2등도 아닌 3등으로 떨어지게 돼요. 제3당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뼈저리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죠. 노무현 의원은 민주당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결국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쯤 남겨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 새정치국민회에 입당하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1998년에 이명박 의원이 저희가 아는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 이명박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종로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한 노무현 의원은 당선이 되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목표는 지역 분열주의와 기회주의를 없애는 것이었기에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죠.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당선된 명예로운 국회의원이면서도 내심으로는 몹시 불편했다. 부산에서 도망쳐 나와 안락한 곳에서 피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책감이 들었다. 논리로 따지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이었다. 정치 상황도 큰 짐이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것도 영남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와 소문이 밑도 끝도 없이 돌아다녔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자꾸만 부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남이 다 해먹는다 며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영남의 공장을 뜯어 전라도로 옮기고 중장비도 다 호남으로 갔다는 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거기에 대고 외치고 싶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제16대 총선에서는 지역 분열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동서통합의 꿈을 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다고 발표를 하죠. 이제 막 6개월 전에 보궐선거를 해서 드디어 몇 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보궐선거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주 입지가 탄탄하고 다시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면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그걸 팽개치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아마도 안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미 2번을 낙선을 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하지만 노무현 의원의 정치 목표는 동서통합의 정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생각을 한다면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세운 원칙대로 정치 1번지 종로를 버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산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슬펐다. 종로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 동네 생김새가 그림 같았다. 롯데호텔에서 바라보는 청와대의 모습도 좋았고, 곳곳에 체육공원과 약수터가 있어 건강관리와 선거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당직 인선을 발표한 다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용서를 청했다. 반쪽 정권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꼭 전국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쳤다. 왈칵 눈물이 났다. 찔끔이 아니고 펑펑 쏟아졌다. 왜 그리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다시 돌아간 부산에서는 또 한 번의 낙선을 경험하게 되죠. 가만히 종로에 있었다면 거의 반자동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을 텐데, 굳이 부산으로 또 한 번 돌아와서 부산에서만 3번의 낙선을 경험하게 된 거죠. 눈앞이 막막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마음을 느꼈지만, 열심히 일해준 지지자들에게 시간이 약이다,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쓰라린 마음을 달래주죠.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죠. 인터넷상에서는 노무현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유리한 종로를 버리고 또 부산으로 가서 떨어진 미련한 사람, 바보 노무현. 바보 노무현은 청문회 스타일에 사람들이 붙여주었던 여러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다만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볼 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당장은 손해가 되는 일이 멀리 보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바보처럼 살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대전대학교 앞 조그만 PC방에 모여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3호를 창립하게 됩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늘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노3호는 30대 회사원이 많았고 학력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사는 형편도 나쁘지 않았다. 자기네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거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지지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원칙, 진실, 정의, 그런 보편적 가치를 지지한 것이다. 노3호는 신문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 뉴미디어를 활용했다. 반칙과 권위주의를 싫어했고 상식과 원칙을 중시했다. 노3호는 민주당 국민경선 승리의 주역이었고 대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다.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을 때도 변함이 없이 나를 지켜주었다. 심지어 나의 잘못과 흠결이 드러났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노무현을 버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것이 노사모였다. 2002년 제16대 대선이 열리게 되고 2001년 노무현 의원은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떨어졌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장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관두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게 되죠. 민주당은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했는데 이건 당원과 국민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을 꾸려서 민주당 후보 중에 민주당 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을 뽑는 것이었죠. 무려 200만 명이 선거인단 참여 신청을 했고 그중 2만 명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지역별로 돌며 선거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 민주당 국민 참여 경선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지지율이 1.6%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혀 주류 후보가 아니었죠. 이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노무현 후보를 진지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만큼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의미하는 바는 평소 정치를 하며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이었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분열주의와 기회주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투쟁이었다.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나는 이회창 씨를 분열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맹목적인 반김대중 정서와 영남 지역주의 선동을 핵심으로 삼은 그의 선거 전략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동서분열에 덫에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또한 이인재 씨를 기회주의의 화신으로 간주했다. 그는 3당 합당을 적극 지지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 민자당에 가서 노동부 장관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다. 1997년에는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해 이회창 씨에게 지고서도 이회창 후보가 아들 번역 문제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자 경선 불복을 하고 국민신당 후보로 출마해 3위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야당을 하지 않고 여당인 민주당에 들어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칙과 상식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이회창 대세론에도 이인재 대세론에도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분노를 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노무현 후보는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게 많았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민주당 국민 참여 경선 여론조사 지지도가 2%도 안 됐을 뿐더러 이인재 대세론이 한창 펼쳐지며 이인재 후보가 쉽게 승리를 할 것이라고 모두들 예측을 했죠. 또한 노무현 후보를 도와주었던 경선 캠프에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후보인 노무현 후보조차도 국회의원의 낙마해서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리고 가장 힘겨운 것은 언론과의 갈등이었어요. 그가 장관을 하던 시절인 2001년 초 김대중 대통령 정권의 국세청이 모든 중앙 언론사에 대해 그동안 미루어왔던 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하죠. 하지만 조중동으로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참여한 오찬 간담회 중 이 정기 세무조사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는 평소에 생각하던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언론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언론사가 사회의 보편적인 공론을 형성하는 일을 도외시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몰매를 내리치는 현실을 나는 크게 우려했다. 그들은 자기네들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망신을 주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려고 했다. 언론과 잘 지내라, 언론인을 포섭해라, 정치를 하면서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공격이 두려워 소신을 감추고 할 말을 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심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던 정치인으로서 거대 신문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나기는 했으나 내 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속은 시원했다.
내가 조선일보와 벌였던 그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날 수 없는 싸움이었고 정치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내가 싸움을 건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하지 않았을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언론과의 싸움을 필연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성품과 삶을 생각하면 필연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는 로맨티스트예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어느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바로잡고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죠. 무언가에 겁이 나서 그 자신의 생각을 감춘다거나 옳은 일을 피하지 않아요. 유시민 작가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빌면 살려줄게 라고 하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을 그 캐릭터로 살았던 분이에요. 돌아가신 날까지요.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 색깔대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 꿇고 살으라 이거지? 빌고 살으라 이거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몰랐던 오류이지만 내가 오류를 했다는 걸 너희들이 증명했으니 이제 무릎 꿇고 빌고 구걸하면서 살으라 이거지? 난 그렇게 안 살아. 민주당 경선은 초반에는 치열하게 펼쳐지다가 2002년 3월 16일 민주진영의 중심부라 불리는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서 민주당 후보는 노무현 후보로 좁혀졌고 반대편의 한나라당 대표는 이회창 후보가 나오게 됐죠. 민주당 경선은 이기게 됐으나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한나라당에 국회 과반수 의석을 내어주게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룬 정몽준 한국축구협회 회장이 월드컵의 유명세를 기반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통합 21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되죠.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11월 초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정몽준, 이회창, 그리고 노무현 이 3명의 후보 중 꼴찌를 기록하게 되고 김민석 의원을 포함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당시 민주당 상황을 표현하면 개판 5분 전인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40%를 넘었기 때문에 민주진영은 단일 후보를 어떻게든 이뤄야만 했죠. 그래야만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었죠. 이대로 가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0%였다. 단일 후보가 될 확률은 50%에 조금 모자랐다. 일단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까웠다. 복잡하게 계산한 일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에 정권을 다시 넘길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정몽준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연립 정부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내가 이길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정몽준 후보가 원하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민주당 후보라는 작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떳떳한 선택이 될 수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 후보라는 이 명성이나 기득권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인 분열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분열주의의 상징인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정몽준 후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후 한 차례 생방송 토론을 진행한 후 전문기관 2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노무현 후보가 민주진영 단일 후보가 되게 되죠.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달성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10% 격차로 이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선거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일이 터지죠.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요.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단일화 철회를 선언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우리는 서울 전역을 함께 돌았다.
오후 햇살이 저물어 가던 시각 명동에서 공동 유세를 했다. 정몽준 대표와 정동영, 추미애 의원 등을 함께 치켜세우고 덕담을 했다. 이것이 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행위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정몽준 대표는 조건 없이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 다만 둘이 함께 유세를 할 때만큼은 다른 정치인을 단상에 올리지 않기로 우리 쪽에서 양해를 했던 모양이다. 표면상 단일화 철회를 내세운 이유는 노무현 후보의 발언이 합의된 정책 공조에 어긋난다는 그 말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정몽준 대표는 국정 동반자로서 차기 정부의 지분을 얻고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자리까지 확인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노무현 후보가 정동영, 추미애 의원을 치켜세우면서 제 다음에는 정몽준, 정동영, 추미애 이 세 분이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라고 한 발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렇게 대선은 투표만 하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엎어지게 생겼으니 선거 캠프가 난리가 났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워낙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정몽준 대표의 행동을 믿을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어서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선거 캠프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하죠. 당시 대선 캠프 기획본부장이었던 이해찬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말하죠. 그렇다면 가서 사과하면 될 것 아닌가요? 했더니 근데 후보가 설득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지금 선거 다 이겼는데 이렇게 해서 내일 파탄이 나면 무슨 꼴이 나겠느냐.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영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저하고 언성을 좀 높였어요. 이게 개인말의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이 내 손을 끌고 정몽준 대표의 평창동 자택으로 갔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엄동설한 칼바람을 맞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는 제목으로 일면을 시커멓게 깔아놓은 조선일보를 보았다. 내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런데 그 시각 수많은 지지자들이 동네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남의 집 현관에 놓인 조선일보를 몰래 치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몰랐다. 다음날 아침 6시 투표가 시작되었을 때는 오전 내내 출구조사를 한 결과는 암울했죠. 이회창 후보가 지속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오전 11시쯤부터 투표율이 낮아서 이렇다는 의견이 생기자 투표율이 낮다는 소식을 듣고 노사모를 포함한 노무현 지지층이 투표를 하라고 격려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량과 무선 인터넷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죠.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량이 약 1000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죠. 그리고 12시부터는 노무현 후보의 표가 이회창 후보를 앞지르며 결국 당선에 이르게 되죠. 그들이 기적을 만들었다. 기적 같은 승리였기에 감격도 그만큼 컸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승리가 아니었다. 일회적인 승리, 의외의 승리였다. 2002년 대선에서 나는 민주당 후보였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표를 남김없이 흡수했다. 거기에다 부산에서 여러 번 떨어지면서도 계속 도전했던 이런 여력 덕분에 영남 유권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었다. 정몽준 씨가 노무현과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은 사실상 보수의 분열을 의미했다. 이회창 후보는 1997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약점을 노출시켰다.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는 60만 표를 채 이기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 보수 세력은 위쪽에, 진보 세력은 아래쪽에서 뛴다. 진보 세력은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골을 넣기 힘들다. 보수 세력은 뻥축구를 해도 쉽게 골을 넣는다. 나는 20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 세력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도 진보 세력이 이런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보수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대선 10년 전만 해도 보수 측의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민주 세력이 권력을 잡은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했으나 완벽한 정권 교체는 아니었죠.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통합을 통해 당선이 됐었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김종필 총재와 연합을 해서 이룬 당선이었죠. 유시민 작가가 말하죠. 정몽준 후보가 그렇게 지지 철회를 하는 바람에 근소한 격차로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그 바람에 불행한 일이 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죠. 자기 발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된 거죠. 김영삼 대통령 때 3분의 1, 김대중 대통령 때 3분의 2, 노무현 때 이제 1. 여기까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절반을 조금 넘긴 지점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헤쳐나갔는지 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그의 삶의 마지막 날들과 그가 그때 느꼈던 외로움, 후회, 부질없음 및 고뇌가 적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2002년에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 도중 물었다고 하죠. 대통령이 되시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불행할 수 있는데 왜 되시려고 그러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대답이 운명이다. 운명인 것 같아요. 라고 하죠. 운명이다.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유서를 읽으면서 이번 팟캐스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